안녕하세요. 지름에 있어 허락보다 용서가 쉬운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3M입니다. 2차 대전의 보병 전투신의 바이블 같은 미드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보면 전투 경험이 풍부한 정예 병력 101 공수단의 병력들이 마켓 가든 작전에서 네덜란드의 마을을 공격에 들어가지만 마을 안에 있던 독일군의 기갑 병력을 발견한 순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철수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전투력이 뛰어난 병력이라도 제대로 된 무기가 없으면 기갑 전력을 상대하는 것은 자살행위니까요. 그리고 기계화 수준의 차이가 얼마냐에 따라 전투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커지면 기갑층의 희생은 제로에 가까운 일방적인 전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중요성이 높아진 보병 전투차가 나토 유럽 훈련을 앞두고 투입 예정 18대의 독일군 푸마가 전부 고장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샘플로 몇 대가 고장나는 것이 아니라 전부 100% 고장나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죠. 독일은 마르더 보병 전투차를 투입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기계는 세계 최고, 독일 기술이 맞나 싶네요.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대체 투입되는 마르더 보병 전투차입니다. 소련은 미국이나 서유럽 자본주의 진영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아서 기계화가 더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에 비해 영토가 넓고 그 영토에 접한 국가들이 독일, 터키 등의 나토 국가이면서 중국과 같은 강대 국가도 면에 있어 병력의 효율적인 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죠. 따라서 소련 보병의 기계화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무엇보다 장갑차가 아닌 보병 전투차를 최초로 도입한 국가도 미국이 아닌 소련이니까요. 이런 러시아군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을 기점으로 수많은 유럽 국가들이 기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넓은 면적에 대응하기 위해 기계화를 했지만 일단 기계화된 러시아군이 도착했다고 해서 보병 전투차를 버리고 몸으로 돌격하진 않을 거고, 러시아군의 BMP-3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유럽 병력도 기계화여야 하니까요. 거기다가 출산율 저하,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병력의 효율화가 필요하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방사는 전투기와 자주포뿐만 아니라 보병 전투차도 뭔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2차 대전 독일군의 트레이드마크는 전차를 이용한 전격전이지만 실제로 2차 대전 초기의 독일군은 그렇게 기계화된 부대는 아니었어요. 프랑스 침공 때도 필요한 전차수를 채우지 못해서 2호 전차를 동원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넓은 유럽을 무대로 싸우기 위해서 다양한 전차, 기갑 보병 차량의 개발 일이 투입됐었죠. 하지만 2차 대전 이후 독일은 무장 해제되었고 무기를 생산하거나 군비를 다시 재건할 수 없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시작된 냉전은 현재의 지도와는 좀 많이 달랐어요. 지금의 러시아와 맞서고 있는 폴란드,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영토이거나 공산권 국가로 소련의 진영이 있었고, 서방 자본주의 진영의 최전선은 현재 폴란드와 우크라이나가 아닌 서독이었습니다. 지금도 해외 주둔 미군이 분단 국가인 한국보다 독일에 더 많은 상황이니까요. 당시 공산권 진영과 최전선은 독일이었고, 독일은 미군뿐만 아니라 영국 등 다양한 나토 국가의 군대가 주둔하는 최전선이었죠. 2차 대전 이후 많이 빛이 바랜 영국군 역시도 냉전 시대에는 라인 주둔군이라는 이름으로 독일의 전차 및 다양한 병력을 배치하고 있었죠. 이런 서독은 여러가지 면에서 서방 측의 최전선에서 군비가 집중되어 미제 무기뿐만 아니라 자국산 무기까지 생산되는 상황이 온 것이죠. 그래서 독일의 대표적인 자국산 무기 레오파드 전차, 보병 전투차 마르더가 탄생하게 된 거죠. 2차 대전 전차와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2차 대전에 독일은 반궤도 장갑차를 운영했었습니다. 험지에서 주행이 가능한 반궤도 장갑차는 10명의 보병이 탑승할 수 있는 공간과 다수의 병력이 탑승할 만큼 다양한 형태의 파생형으로 전쟁 기간 내내 사용됐죠. 독일 보병이 그야말로 발이었습니다. 문제는 전쟁 중 자원이 전차로 쏠리면서 생산량이 여기저기 눈에 띌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나 미드에 많이 등장하는 것은 강력하게 기계화되고 중무장된 독일군의 이미지에 매우 적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컨셉으로서는 미국의 M3 하프트랙과 비슷해 보입니다만 실제로 전쟁에서의 생산량은 M3 하프트랙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2차 대전 기간 중에 양측 간에 비슷한 컨셉의 무기가 생산되었다는 것은 기동력 있는 보병의 중요성을 양쪽 다 공감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기존의 자동 소총이나 개인 화기에서 휴대용 대공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등 보병의 화력이 강해지면서 기동력 있는 보병의 중요성은 더더욱 커졌습니다. 보병의 기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미국은 M113이라는 불세출의 걸작 장갑차를 개발하게 되죠. 한동안 정말 잘 써먹었습니다만 전장에서 병력을 수송하는 배틀 택시로만 이용하기에는 여러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장갑차의 특성상 보병이 휴대하지 못하는 강한 화력을 탑재할 수 있지만 탑재된 무장을 가진 상대방에는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어는 불가능한 수준이었으니까요. 예를 들어 M113에 7.62mm 기관총인 M60이 아닌 12.7mm 중기관총을 탑재한 모습을 간간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M113은 원래 장갑이 7.62mm를 방어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된 장갑차인지라 12.7mm 중기관총에는 종이처럼 뚫려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대전차 무기가 아닌 기관총에 뚫려버리는 거죠. 거기다 엔진 출력이 낮아서 기동성 있는 전차와 공동작전을 수행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정작 전차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보병임에도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전차와 공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동력과 대전차 무기가 아니지만 웬만한 적의 직사화기에 대한 방어력, 그리고 보병은 힘든 적의 방어선을 제압할 수 있는 화력이 탑재된 기존의 APC가 아닌 IFV의 필요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요건은 먼 자본주의 진영의 맏형이지만 공산권과 얼굴을 바로 마주치면서 대치하고 있지 않은 미국보다는 당장 소련군이 국격을 침공해올 시점에서 어떻게 아군의 보병으로 막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던 서독군에서 먼저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시점에 개발되어 먼저 배치되기 시작한 소련의 BMP-1보다는 배치가 늦었지만 서방 측 최초의 보병 전투차로서 서독은 마르더를 배치하게 됩니다. BMP가 처음 공개된 시점에서 서방 측이 보병 전투차는 M113을 거의 표준으로 배치한 상황이었으므로 BMP-1의 공개로 인해서 서방 측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당장 전투 병력을 신속하게 이동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크라카를 배치하고 있던 독일군은 일단 BMP-1과 마주치기만 하면 끔살인 정해진 수순이라는 게 결론이니까요. 빗발치는 총알에서 일단 보병을 내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M113 장갑차인데에 비해 BMP-1은 전차를 따라갈 수 있는 기동성에 대구경 포까지 탑재하고 있었으니까요. 향후에 밝혀진 BMP-1의 대구경 포는 위력을 떠나서 명중이 어렵다는 것이 알려지긴 했지만 어쨌건 한 방 맞는 순간 순삭되는 것은 사실이었고, 잘 구축된 참호라도 소총 사정거리 밖에서 쏘아대는 대구경 저포는 큰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방 자본주의 진영의 최전방 서독에서도 보병 전투차를 개발하고 있었고 그 결과가 바로 마르더 보병 전투차인 거죠. 마르더라는 이름은 비교적 소형 전차의 차대 위에 포를 얹어 사용하던 자주포에 붙인 2차 대전의 이름이었습니다. 밤비라는 뜻이죠. 이런 이름이 철자 그대로 보병 전투차에 적용됐죠. 소련의 BMP-1에 비해 4년 늦게 배치돼서 세계 최초의 보병 전투차라는 이름을 받지는 못했지만 당시 맞수로 알려진 BMP-1 대비 4년이라는 시간의 어드벤치를 넘어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기갑 차량이었습니다. 일단 엔진부터 넘사벽이에요. 통상 장갑차는 전차와 구동기의 설계가 다릅니다. 언뜻 보기에는 두 개가 비슷해 보이지만 보병의 탑승 공간과 승하차 동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엔진의 위치가 전방으로 이동해야 되고요. 이는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전차와 같이 일부 엔진이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후방에 위치한 전차와 엔진 설계 구조가 달라지는 큰 이유가 돼요. 이런 차이로 인해서 전차와 보병 전투차는 다른 엔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한국도 K1 전차와 K21 장갑차는 다른 엔진을 사용해요. 하지만 마르더 보병 전투차의 경우 당시 운영되는 레오파드와 동일한 엔진을 사용합니다. 보병의 탑승을 위해 안을 비워둔 보병 전투차는 적 대전차 포탄에 대한 방어력을 가진 전차의 중장갑 대비 가벼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고 속도는 무려 75km. 궤도 차량으로는 무지막지한 속력입니다. 경사 장갑으로 구성된 장갑은 전면에서 30mm를 방어할 수 있었고 10명의 보병이 탑승할 수 있어요. 지금은 보병 전투차에 대전차 미사일 추가하는 덕에 공간의 부족으로 탑승 보병은 9명으로 줄었습니다. 차체 중량은 초경의 경우 28.5톤, 길이는 6.79m, 전폭 3.24m로 꽤 무거운 편이에요. 그래서 대량 항공 수송 등은 쉽지가 않죠.
뭐 이런 점은 다른 나라에 쓸만한 보병 전투차도 비슷한 상황이니까 마르더만의 큰 단점은 아닙니다. 일단 생산되기 시작한 마르더는 냉전 시대의 총력전의 개념에서 조성된 국방 예산과 함께 대량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많이 생산된 마르더는 정말 생산 대수에서는 압도적이에요. 1969년과 1975년까지 2100대가 넘게 생산됐으니 엄청난 수의 바르샤바 조약군과의 전투를 수행하는 해야 되는 나토의 주력 보병 전투차로 배치됩니다. 1975년에 생산 종료된 보병 전투차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 꾸준히 개량되고 있습니다. 1975년 이후 초기의 20mm 기관포의 사격 통제 장치 등의 다양한 성능 개선 사업이 진행되죠. 특히 대량으로 생산하면서 독일의 자동차 기술과 광학 기술이 적용되어 한동안 세계를 호령하던 기계 기술의 장점이 그대로 적용된 보병 전투차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전차 엔진을 그대로 들여와 사용한 덕택에 엔진의 출력에 여유가 있어서 날로 강화되는 보병 전투차의 대전차 무기와 대구경 기관포에 대응하기 위해서 증가 장갑을 채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전차 미사일 20mm 기관포에 대한 사격 통제 장치 개선은 당연히 적용될 수 있지만 방어력 강화를 위한 증가 장갑의 탑재는 쉽지 않은 조치예요. 마르더 A3형에서는 증가 장갑이 적용됐고 이로 인해 발생한 중량의 증가는 초기 28.5톤에서 무려 10톤 가까이 증가한 37.4톤이 됐고 이로 인해 기동성도 감소했지만 반도 안 되는 중량의 BMP-1과 같은 수준의 시속 65km의 속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출력과 기동성에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마르더지만 오래된 설계가 한계로 인식되기 시작했죠. 먼저 화력 부분에서 기존의 20mm 기관포보다 우수한 성능의 기관포에 대한 요구가 있어요. 보병을 상대하기에는 20mm 기관포는 부족함이 없지만 변화하는 전장에서 대구경 신형 기관포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배치해서 실제적인 운영에 대한 장점을 알고 있는 독일은 마르더2의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 개발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모든 무기의 무덤이 되는 사건, 냉전의 조종식과 함께 엄청난 군축이 시작되고 공교롭게도 같은 시점에 시작된 레오파르드2의 도입으로 인해서 보병 전투차는 우선순위가 밀렸습니다. 이런저런 악재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는 지경에 이르죠. 이후 20년 가까이 경과한 2009년에 독일군은 지금 호주의 보병 전투차 사업에서 한국의 레드백과 경쟁하고 있는 링스의 기본형인 푸마를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순차적으로 마르더를 도태시키고 있습니다. 1975년에 도입된 마르더가 현재까지 주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냉전의 붕괴로 인한 수요가 준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잘 만들어진 보병 전투차이기도 합니다. 냉전 시절 혼을 다해 만들어낸 독일의 기계는 우수했고 2000대를 훌쩍 넘는 대량 생산은 여러가지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개선의 기회와 시간을 제공했죠. 하지만 뒤를 따르는 푸마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비용적으로 비싸고 복잡한 차량은 배치가 느렸고 이로 인해 기계적인 문제를 자주 유발했죠.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긴장 속에서 진행된 나토의 유럽 기동훈련에 참가한 푸마 모두 문제를 일으켰고 이 문제로 인해서 푸마 장갑차는 작전에서 제외된 상황입니다. 몇 대가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18대 전부 다 퍼진 겁니다. 독일은 이런 상황에서 전력의 감소를 막기 위해 마르더를 투입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전력의 감소는 없다고 발표하네요. 단순히 푸마가 완전히 배치돼서 기존의 마르더가 도태되기 위한 시간에 더해서 푸마의 문제를 개선하는 시간까지 더해서 그 시간 동안 여전히 마르더 장갑차가 그 주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본주의 진영에서 보병 전투차는 미국의 브래들리, 독일의 푸마, 마르더, 스웨덴의 CV90이 대표적입니다. 영국은 APC 이후에 IFV를 컨셉부터 헤매고 있고 프랑스는 너무 태평성대만 누리다 보니 차륜형 장갑 차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든 컨셉 자체가 엄청 얄밉긴 한데요. 이건 나중에 프랑스 장갑차를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미국의 브래들리야 미군의 제식 장비는 당연히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최근에 가장 많은 지명도를 받은 보병 전투차는 CV90 같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탈레반과의 분쟁에 사용되면서 지명도가 확실히 올라갔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현대적 보병 전투차에 대해서의 K-21과 레드백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갑툭튀 K-21이 나오는 걸 보고 웬 국뽕? 하실 수도 있지만 국뽕 아니에요.
실제로 K-21이 레드백과 잘난 척 서방 보병 전투 차량 대비 뛰어납니다. 그리고 K-21이 레드백의 경제 상대는 독일의 푸마 보병 전투차가 아니고 마르더와 CV-90으로 보는 게 맞아요. K-21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한국의 보병 전투차로 운영되면서 많은 개선과 개량을 통해서 운영의 정점에 이른 장갑 차량입니다. 물론 K-21도 처음부터 잘 굴러다가던 차량은 아니었어요. 2009년 개발이 완료됐지만 배치 즉시 발견된 문제점으로 인해서 2011년까지 양산이 미루어지는 우여곡절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간이 시간 낭비가 아닌 것이 그동안 개량으로 인해 현재 10년이 훨씬 넘어가는 시점에서 한국 육군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명입니다. 레드백 역시도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개발되고 있는 K-21의 설계, 생산, 운영 경험이 집약되어 나타난 보병 전투차예요. 그러면 독일의 푸마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21은 2021년까지 생산될 정도로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운영되고 있는 보병 전투차입니다. 하지만 독일의 마르더는 1975년까지 생산되고 난 이후에 개량 역시 2011년에 마무리된 차량이에요. 한국에 K-21이 배치되기 시작한 즈음에 개량 사업이 마무리된 장갑차라는 의미죠. 마르더는 후속 차량의 개발 역시 1998년에 주도되고 후속 개발된 푸마 전투 차량은 2007년에 개발이 완료됐지만 아직 제대로 된 배치가 지연되고 있어서 여전히 독일의 주력 보병 전투차는 푸마가 아니라 마르더입니다. 제대로 된 운영 경험과 대량 생산에 대한 품질 관리까지 감안한다면 K-21과 레드백의 경쟁 상대는 푸마가 아니라 배치된 지 50년이 다 되어가는 마르더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푸마 장갑차도 지속적으로 개량되고 개발되고 가고 있지만요. 스펙과 최신 기술의 적용 여부도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그 중에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운영 경험과 그리고 안정적으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푸마는 K-21과 마르더에는 근접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여러가지 무기 대비해서 마르더 보병 전투차를 영화에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중에게 쉽게 공개되는 전투기와는 다르게 독일의 육군 전투가 소재가 되는 영상에서 나타나지만 2차 대전 전범국인 독일의 해외 무력 파병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고 실제로 실전에 사용된 이력은 아프가니스탄전이 거의 유일한 경험일 것 같습니다. 대부분 게임에 등장하는 것이 미디어 노출의 대부분이며 영화나 드라마상의 노출은 거의 찾기가 힘들죠.